이 같은 사태를 지켜본 우당은 1907년 4월 달에 마침 미국에서 신학문을 공부하고 들어온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신채호, 노백린, 이동희, 양기탁, 조성환 대부분이 나중에 우리 애국운동,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지도자들이죠. 이런 분들과 비밀리에 만나서 신민회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1907년이지요. 신민회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저 간단하게 신민회 비밀 조직 아무개가 조직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근현대 역사에서 민주공화주의를 처음으로 채택한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그전에는 신민 하면은 신민, 신자, 신하신자를 썼는데 그리고 백성민자를 썼는데 이때 신민은 새로운 신자, 백성민. 이제는 우리는 신민, 신하가 아닌 새로운 백성이다, 새로운 국민이다, 시민이다 해서 신민회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조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오산학교, 대성학교 그리고 일제강점 초기에 항일 구국신문이었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고 국민계몽운동을 펴고 많은 애국 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데에 우당이 적지 않은 기금을 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몇 해 전에 우당 이회영 평전을 쓰면서 이분의 생애를 쑥 조사를 해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많은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하고 자금을 대고 그러는데도 감투는 안 써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위치를 맡기고 자신은 돈과 조직은 하면서도 앞에 나서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표현이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앞세우기 위해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빛나는 자리는 다른 분을 내세우고 본인은 뒤에 쳐져서 항일운동을 하고 그걸 돌아가실 때까지 시종일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던 우당이 부인하고 상처를 했죠. 그리고 1908년에 재혼을 합니다. 이때 우당은 세 자매를 둔 중년 호랍이고 부인은 명문 사대부의 처녀였죠. 이은숙 여사. 우리 독립운동사 이면에는 이은숙 여사의 공이 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망명을 했을 때 돈이 떨어지니까 몰래에 4차례나 국경을 넘어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친가에 가서 돈을 갖다가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그런 분이죠. 당시 사대부 가문이라 그러면은 대갓집 뜰에서 예식을 올리고 그랬는데 이때는 교회당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거의 특수한 경우지요. 이런 뿐만 아니라 우당의 생애를 보면은 앞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특수한 경우들. 자신이 비록 양반의 금수저지만 활동이나 행동이나 의식은 일반 서민들, 일반 천민들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래서 결혼식도 당시 서민들이 했던 성당, 교회당에서 예식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그랬었죠. 여동생이 일찍 남편을 잃고 청상 과부가 돼서 외롭게 사는 것을 보고 부모님 몰래 또 이웃들 몰래 개가를 시켜서 멀리 타향으로 보냈어요. 그것도 그때 당시 풍습으로서는 거의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는데 우당 정도가 되니까 홀로 외롭게 사는 여동생의 처지가 하도 안타깝고 그리고 인간이 적어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왜 봉곳 인습에 따라서 남편이 젊어서 죽었다고 해서 20대 소녀가 평생을 수절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잘못된 6.25의 전통, 풍습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젊은 여동생을 재가를 시켰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부모님이 크게 칭찬을 했다. 이건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마는 그 우당 선생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선의 통간부를 설치한 일제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지요. 여러 가지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조선의 조정의 대신들을 지네가 임명을 하고 엉터리 법을 만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을 거의 강탈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잘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특히 삼남 지방에서 거세게 저항했던 의병을 학살을 하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이 쉽지가 않다고 판단한 우당은 만주 지역에 우리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서 그쪽에다 우리 독립군 기지를 창설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1908년 여름에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 지금은 러시아 말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합니다만 그때는 해삼이라고 그랬지요. 해삼이. 해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해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해삼이로 비밀리에 건너가서 처음에는 해삼이 지역에다 독립군 기지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러시아 지배 체제고 해서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그때 아까 잠깐 설명했었지요. 헤이그 특사 정사였던 이상설 선생이 국내로 못 들어오고 거기서 망명하고 있을 때 그분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 방법, 방략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지고 만주에다 국경 근처인 두만강 건너편인 북만주, 남만주 이 지역에다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자. 그쪽에는 이미 구한말부터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집산지, 거주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삼이보다는 만주 쪽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런 사이에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병탄되지요. 우리가 흔히 합병, 합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합방이나 합병은 적합한 용어가 아닙니다. 합병이라 그러면은 회사가 A 회사하고 B 회사가 뜻이 맞아서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그러고 합방은 미국의 연합주들이 합해서 아메리카 합중국을 만들 때 쓰는 용어가 합방인데 일제는 조선을 대한제국을 합병이나 합방시킨 것이 아니라 강제로 병탄시킨 거거든요. 병탄이라는 용어는 강제로 뺏어서 합치는 거. 그래서 우리 교과서 같은 것이나 역사 참고서는 합병했다, 합방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제국을 병탄해서 왕도, 임금도, 순조 쫓아내고 이름도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바꿔버리고 그 후에 모든 것을 강제로 병탄을 시켜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지요. 앞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무렵에 72명이 대신 왕족, 귀족, 매국노, 친일파 이런 자들에게 72명에게 일본 왕이 주는 자귀를 수여하고 엄청난 은사금을 뿌리고 그럴 때에 우당 일가는 육형제가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조선에서 누대를 걸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그동안에 특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 역사, 우리 민족 동포들에게 돌려줘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합의를 한 결과 전 재산을 팔아서 해외에다가 무관학교를 세우자. 이 무관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앞서 1907년 안창호 선생, 신채호 선생, 노백린 선생 이런 분들이 모였을 때 만든 신민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국내에서는
항일 무관학교 세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다가 무관학교를 세우자. 이래서 이런 뜻을 받들어서 우당 형제가 만주에다가 무관학교를 세우는데, 이때 우당 육형제뿐만 아니라 안동에 사는 이상용 선생 일가, 이분들도 귀족 집안 누대에 걸친 귀족 출신이었는데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죠. 사전에 정보를 나누고 한 것이 아니고 만주에서 서로 뜻이 맞아서 거기서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회영 일가는 통화연 합리하라는 곳에다가 기지를 세웠는데, 처음부터 독립군관학교를 세울 수는 없지요. 그래서 경학사,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부하는 서당, 이런 이름으로 경학사를 세웠다가 차츰 신흥중학, 신흥무관학교로 개칭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협력을 했고, 또 그 지역으로 옮겨 살았던 우리 동포들, 교포들,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했죠. 1920년대, 그러니까 1919년 3.1혁명, 김이 3.1혁명 때에 우리나라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총탄에 의해서 수천 명이 학살당하고 수만 명이 감옥에 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좌절됐는데, 그런 그 뼈아픈 경험을 한 조선의 청년들이, 애국 청년들이 뜻을 모아서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주 그 산속에, 저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그 깊은 산속에다 독립군관학교를 세울 때 우리 애국 청년들이 걸어서 수개월 동안 걸어서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거의 10년 동안에 3,500명이라는 군관을 키워냅니다. 그런 사이에 비화가 참 많죠.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특히 깊은 산속이라 소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밤중에 여성들이 50리, 60리 걸어서 소금을 구해오는 그런 애환, 또 어렵게 밀을 갈고 보리를 갈고 해서 수술을 해놓으면은 만주 밀정 마적단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뺏어가 버리는 그런 비극, 직접 마적의 총탄에 맞아서 죽은 그런 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흥무관학교는 10년 동안에 3,500명이라는 군관을 양성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신흥무관학교 공동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3,500명 중에서 지금까지 이름 석자나마 알려져 있는 분은 10분의 1, 350명.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중국 자료라든가 러시아 자료, 일본 경찰 비밀 자료 이런 것을 해서 한 몇십 명을 더 찾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절대 다수는 이름 석자도 알려지지 못한 조선의 무명 청년들입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나중에는 만주에서 있었던 각종 무장투쟁,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광복군, 독립군, 의열단, 이런 그 애국단체 무장투쟁의 전력이, 또 그 군관이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학을, 전술학을, 전투학을 공부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수백 명, 수천 명의 군관학교를, 학생들을 배출하고 공부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한 번은 운영 자금이 바닥이 나니까 우당이 변복을 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생명을 내놓고 들어온 거죠. 붙잡히면은 처형인데 돈을 구해가고, 또 나중에는 그 부인이 4차례나 변복을 하고 들어와서 만주에서 한양까지 여성의 몸으로, 젊은 여성의 몸으로 일제 경찰 정보 밀정 친일파 득식을 벌일 때 친정에 와서 돈을 구해가지고 한 번은 붙잡히기도 했어요, 일로경에. 그런데 이제 용케
변성명을 하고 해서 오래 고생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고생 끝에 4차례나 들어왔다가 다시 돈을 모아가지고 만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3.1혁명 후에 1919년 4월 달에 3.1혁명 덕택에 만주에 우리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이 소식을 들은 우당은 상하이로 건너가서 거기서 의정원 의원에 뽑혔습니다. 의정원 의원이 그때 29명인데 조선 팔도를 대표해서 의원을,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이지요. 의원을 뽑는데 서울 지역 대표로 의정원 의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신채호 선생 같은 분도 충청도 대표로 이제 의정원 의원이 됐고, 그런데 처음부터 우당 선생은 임시정부라고 하지 말고 독립위원회 같은 특수한 조직으로 만들자. 임시정부라 그러면은 수직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고 부장이 있고 그래서 참여가 얼마밖에는 안 되는데 위원회 같은 걸로 하면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2년 전인 1917년 10월 달에, 지금이 꼭 100주년이죠.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사회주의 혁명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의 여파가 조선을 포함해서 일본, 만주, 중국, 러시아 거의 아시아 전역에 사회주의 계열 열풍이 불어 있어서 우리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사회주의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근데 지금 그 북한 정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사회주의 계열을, 그리고 그때 당시 그쪽 러시아 모스크바로부터 레닌 정부로부터 독립 자금을 좀 받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랬을 때에 임시정부 안에서도 민주공화주의자, 사회주의 세력,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조선 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역사의 한 장으로 끝나고 맙니다만은 1919년, 20년 그때만 해도 순종이 아직 살아있을 때고, 그래서 그 왕 세습까지는 몰라도 왕조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독립운동 방리학 중에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분들도 꽤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그리고 전국의 팔도에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또 만주라든가 해삼이 쪽에서 온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그 미국에서 온 분들도 있고 해서 계열, 계파, 색깔이 많은 분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전부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라는 단체보다는, 조직보다는 위원회 조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우당이나 신채호 선생이나 박용만 선생 이런 분들의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정부 수립으로 하게 되고, 또 이제 이승만을 그 초대 국무총리로 선임을 하면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임시정부 안에서. 이유는 이승만 초대 국무총리가 1919년 1월 달에 그 미국 정부에다가 그 제안하기를 위임 통치론이라고 해서 많이들 아시죠. 일본이 가지고 빼앗아 있는 우리나라를 미국이 맡아서 관리를 하다가 어느 기회가 되면은 조선을 독립시켜달라, 이런 위임 청원서를 미국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우당이나 신채호나 박용만이나 이런 분들은 무장투쟁론자들인데, 무장을 통해서 일제를 타도하고 우리가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 이승만 초대 총리의 주장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 같은 분은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임시정부를 떠나서 상하이, 북경으로, 베이징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때 우당도 임시정부를 떠나지요. 그런데 이 무렵에 베이징에는 이을규, 이정규, 유자명,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아나키즘, 우리나라에서는 무정부주의라는 용어로 잘못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아나키즘, 무강권주의라고 표현해야 정확합니다. 아나키즘 운동이 상당히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에 우당도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앞에서 간간히 소개했던 대로 우당은 주자학을 떠나서 상당히 자유분방한 학문과 예술, 철학, 종교, 거기다가 양명학, 그래서 아나키즘적인 소양이 대단히 강한 편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당시 베이징 대학의 저명한 문학가였던,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도 혁명 문학가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루신하고 만나면서 점차 아나키스트의 사상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서 중국의 후난성 양도천이라는 곳에다가 별도의 이상촌을 건설하자, 지배자가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더불어서 사는 그런 이상촌을 만들어서 거기서 무장투쟁 우리 군관을 새로 키우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돈을 염출하려고 사람을 보내고 했는데 염출이 안 되죠. 일제가 워낙 강하게 차단시키고. 그래서 그 이상촌 건설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마는 바로 그 무렵에 신채호 선생, 정화암, 백정기 의사 이런 분들하고 더불어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이라는 것을 만들고 기관지로 정의 공보라는 책을 발간을 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아나키스트가 돼서 독립운동의 한 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에 신흥보관학교 출신들을 모아서 신흥학우회를 조직을 하고, 아들 이규학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본처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조카 이규준, 이런 그 자식과 조카를 포함해서 비밀 지하단체 다물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 비밀단체 하면은 그 흥사단이라든가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던 단체, 비밀단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가 그 의열단이라든가 흥사단 이런 걸 못지않는 단체 중에 하나가 다물단입니다. 다물단은 고구려가 망했을 때 고구려 유민들이 고토를 회복하자라는 뜻으로 만들었던 비밀 조직이었지요. 그 이름을 따서 다물단을 만들었는데, 이 다물단의 비밀 책임을 맡은 게 우당 선생이고, 그래서 이 다물단에서는 김다라라는 유명한 친일파,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변절해서 밀정이었죠. 중국까지, 북경까지 건너가서 우리 애국지사들을 비밀리에 친일파로 만든 그 밀정이 김다라인데, 김다라를 포함해서 이런 그 변절한 친일파들을 다물단 청년 애국단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처단을 했어요. 그리고는 푸젠성이라는 지역에다가 농민 자위군 운동의 비밀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상해에다가 노동대학을 설립을 해서, 그때는 이제 또 노동자들이 점차 세력을 형성하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죠. 비밀 노동대학을 만들려고 하다가 역시 자금이 없어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베이징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전국에서, 또는 만주나 중국 관내나 러시아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속속 베이징으로 모여들고 있었을 텐데, 베이징에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하면은 우당 선생이 사는 집, 그것도 전셋집이지만 전셋집에 며칠씩을 묵었느냐, 몇십 그릇의 밥을 먹었느냐가 독립운동의 연조가 될 정도로 그 집은 독립운동가의 아지트가 됐죠. 그래서 그 부인이 뜰에다가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해서 그 독립운동 하면서 찾아오신 애국지사들을 뒷바라지를 했다. 나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상록수의 저자 시문도 여기서 신세를 졌고, 신채호, 김창숙 선생 이런 분들도 함께 여기서 머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당 선생의 아나키스트 얘기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대단히 자유분방하면서도 예술 혼이 넘치고 손수, 퉁수를 만들어서 조선의 고유 음악 이런 것을 틀어 불고 찾아오는 후배들에게 민족의 예술혼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는 맹물을 마시면서라도 자유분방하고 특히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는데 먹고 살 게 없고 독립운동가들이 와서 며칠씩 묵어가도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대원군의 난초, 당시 대원군이 난초를 참 잘 그렸죠. 난초는 친다고 그러는데 난초를 쳐서 팔아가지고 군자금을 대고 그 돈으로 멀리 만주 땅이나 해삼이까지 가는데 노자를 썼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1931년 우당이 65세가 될 때에 일제가 만주를 침략을 하죠. 만주전쟁, 만주 침략을 해서 만보산 사건이라고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쪽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동포들하고 만주에 있는 중국 사람들하고의 감정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만보산 사건을 일으켜서 서로 양민족이 싸우도록 만들었지요.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많이 희생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우리 국내까지 당시 중국 사람들이 우리 인천 같은 데 많이 살고 있었는데 만주에서 우리 동포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 사람들이 국내에서 만주인들을 쫓아가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런 보복을 하고 그래서 두 나라 국민 감정을 악화시킬 때 이런 것은 전부 일본의 농간에 의한 거다 해가지고 만보산 사건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일을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남아 한인 연맹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국인, 중국인, 만주인을 포함한 그런 남아 한인 연맹을 만들어서 이런 왜곡된 일제의 선동에 노란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32년 66세, 지금은 66세, 70세만 돼도 아직은 정정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당시에 65세, 6세 되면 중늙은이지요. 66세인 우당은 다시 아나키즘 독립운동가들을 동원해가지고 항일 구국연맹이라는 것을 상하이에서 조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해외에서 떠돌고 있지만 조국 광복의 꿈은 버릴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비밀리에 항일 구국연맹을 만들고 그 산하 단체로 흑색 공포단이 상하이에 있었던 일본 영사관을 폭파를 했지요. 흑색이라는 것은 아나키즘 운동하는 분들이 단기로 사용하는 검은색을 주로 많이 써서 흑색 용어를 많이 쓰지요. 그리고 1932년 11월 17일 날 우당은 침체된 독립운동을 다시 활력화시켜야 되겠다. 1932년만 되면은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고 거기다가 괴뢰정부를 만들고 조선에서는 창씨개명을 하고 국내에서는 의병은 씨도 없이 말려버리고 그래서 거의 일제가 천하를 장악했을 때인데 이대로는 방치할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상하이에서 다롄으로 중국 대련이죠. 대련으로 비밀리에 떠납니다. 그쪽에 있는 중국 만주 쪽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비밀리에 떠났는데 이 정보가 그러니까 우당 주변에는 항상 밀정들이 득식을 거렸죠. 이 정보가 새나가 가지고 대련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수상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죠. 66세가 된 노인에게. 만주에 가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느냐. 그 비밀 조직을 대라. 끝까지 함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명을 하죠. 망명한 지 22년 만에
67세 때 그 다롄에서 망명 22년 만에 혼자서 감옥에서 그 험한 고문을 당하고 끝내 동지들을 불지 않고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다롄 감옥은 신채호 선생이 10년 감옥살이를 하다가 8년 만에 거기서 옥살을 했고, 그 이전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했다가 거기서 1910년 3월 26일 날 31살에 거기서 처형을 당했던 그 장소지요. 바로 여기서 이 감옥에서 우당 이회영 선생은 67세를 일기로 해서 파란만은 삶을 접습니다. 저는 이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평전을 쓰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보기 드문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사회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노블리즈 오블리주, 그의 상징적인 분이 우당 이회영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누군가, 어떤 분인가? 첫째, 전통 유학에 탐닉하지 아니한 개신 유학을 찾는 열린 사상가다. 둘째, 왕조 체제와 공화주의 교체기에 특별하게 성장한 계명 사상가다. 셋째, 벼슬이나 감투보다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했고 살아온 자유주의자다. 영혼이 참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형식 논리의 주작보다, 넷째지요, 주작보다 실천 논리를 추구했던 양명학자다. 다섯째, 현실 안주와 저항인의 갈림길에서, 그러니까 현실 안주하냐 저항하느냐, 나라가 일본은 놈한테 뺏겼는데 현실 안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친일파가 아니더라도. 그럴 때 저항인의 갈림길에서 기득권을 포기했던 혁명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섯째, 쌍놈들이 모인 상동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파격주의자, 그리고 청상과부가 된 누이를 장례를 치르고, 자결했다고 장례를 치르고는 멀리 결혼식을 재혼시켜 멀리 보내주신 여성주의자, 그리고 머슴들을 해방시키고 존댓말을 썼던 평등주의자, 그리고 황실과 가까우면서도 같은 그 문중이었죠. 이씨 문중. 황실과 가까우면서도 신민회 창설든, 신민회는 그 공화주의라고 그랬죠. 신민회를 창설하는 등 탈근대인이다. 근대적인 세습 독재 체제, 전제 체제에서 벗어난 근대주의자다. 그리고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할 줄 아는, 그것을 주도한 국제주의자다. 당시 그 지식인들이 대부분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갈 때 국제 정세를 꿰뚫을 수 있었던 국제주의자다. 그리고 고종 황제 앞세워서 망명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통 큰 고구려인이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잠깐 요약을 하면은 고종 황제가 살았을 때 러시아로 망명을 시켜서 거기서 우리나라 독립정부를 세우자 했다가 러시아가 일본한테 자칫하면은 그때 러일 전쟁을 해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패배했을 때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거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쪽에 고종 황제가 망명을 해서 우리 독립정부를 세웠다고 그러면은, 망명정부를 세웠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건데 그때 그걸 못하고 말았죠.
그리고 일가 재산 모두 팔아서 망명한 국민의 전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의 재산까지 전부 팔아서 독립전쟁을 치른 시민의 전위가 됐다. 그리고 윗자리를 사양하고 위험한 곳을 먼저 찾아 몸을 던진 비범한 범인이다. 그리고 굴욕과 억압보다 자존과 저항을 택한 자유주의자다. 유학을 공부하고 또 나이가 들고 하면은 현실에 안주하고 또 명예와 자존을 높이 사는데 이분은 그런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자유분방한 그런 그 리버럴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무장투쟁의 원조다. 마지막으로 목적과 수단을 일체화시킨 리얼리스트다. 목표가 정확하면은 이 수단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망명을 하고 고종 황제를 망명시켜서 망명정부를 만들고 이런 그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리고 이상촌을 만들자고 했으면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가 좌절된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일체화, 그래서 목적과 수단을 일체화시킨 리얼리스트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당 이회영,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